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구혜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간밤에 미국에서는 CPI와 이 FOMC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이 기대치에 부합하는 혹은 그것보다는 좀 밑도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이 시장 전반적으로 소비가 좀 둔화됐다 이러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FOMC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서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이 시장의 예상대로 역시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긴 했지만 이 연내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한 1회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이러한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이와는 반대로 이 연준의 행보와는 다르게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약진이 무섭습니다. 이 애플의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죠. 이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주가가 어제는 그저께 7% 올랐는데 이에 더해서 또 한 번 2%대 상승하면서 무거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장중에는 한때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어제는 이 CPI와 FOMC 발표를 앞두고 좀 시장이 관망하는 심리를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잘 무사히 건너뛰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갭 상승을 한 이후에 현재 1%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76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지금 1,0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면 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역시나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조금은 상승분을 반납했는데요. 그래도 강보합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수급에서도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물량이 많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최된 이 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내년 3월까지 이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이 다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마련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오수다는 이 한재민 작가님과 함께 재테크 비법을 전수받는 시간이죠. 한재민 작가의 재테크 비법 모음집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오늘 어디 갈까 시간에는요. 이 김덕현 연천 군수님을 모시고 연천의 다양한 질글거리 알아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직전에는요. 오늘 시장의 특징까지 알아보는 시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후의 경제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캐스터 준비해 볼 텐데요. 박혜인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을 연내 1회로 축소했는데요. 또 간밤에 5월 CPI가 둔화됐다는 소식에 뉴욕 증시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훈풍을 우리 국내 증시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주목됐는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출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이 시각 현재 자세한 국내 증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켰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 2760선 위에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1.22% 상승한 2761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34% 강보합하면서 873.65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는 어제와 비슷하게 기관과 외국인이 사들이는 모습인데요. 각각 1,058억 원, 12,761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13,504억 원 팔아내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만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1,420억 원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어제와 다르게 오늘 조금 팔아내는 흐름 보이고 있죠. 1,15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244억 원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소 시총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은 모두 빨간불 켜면서 시작했는데요.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증시 반도체주가 오르면서 그 영향을 받아 모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88% 상승한 78,700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장중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조금 상승폭이 줄기는 했지만 3.95% 상승하며 22만 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7%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차도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19% 강보합하면서 27만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홀로 지금 0.67%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2.59% 상승해 63,3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아와 셀트리온은 약보합하는 모습인데요. 기아는 0.49% 약보합하면서 12만 1,900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금융주인 KB금융주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0.66% 상승하며 37만 9,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는 어제 두 그룹 모두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0.24% 약보합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0.69% 상승해 10만 2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1.81% 하락하며 27만 1,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HLB 어제 6만 원대에 들어서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유지되고 있는데요. 5% 넘게 상승하면서 6만 4천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킴은 0.54% 약보합하면서 27만 7,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리노공업은 보합에서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1.79% 하락, 9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용 관련 업황에 대한 기대감, 클래시스는 오늘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0.74% 상승하며 54,200원에 지나가고 있고요. HPSP,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두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HPSP는 2.73% 하락해 39,150원 지나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66%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현재 시황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은 만큼 장 마감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시장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부동산 재테크 비법을 알려주시는 이 한재민 작가의 재테크 비법 모음집 시간입니다. 이 모든 시청자들의 고민, 어떻게 해야지 내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비법 전수를 오늘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자산 관리에 대한 책을 쓰시기도 했는데요. 한재민 작가님을 모시고 오늘 재테크 비법 정말 한 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재민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랑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재테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상품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깨알 같은 지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이제 재테크하면 사실 뭐 투자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주식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예적금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좀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금융상품에 관해서 잘은 몰라가지고요. 이제 은행 어플 같은 걸로 좀 가입을 해보려고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막 영어로 써있는 이름도 있고 해서 어떤 걸 좀 가입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일단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한 수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오늘 저도 좀 준비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준비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일단 진행할게요. 네. 네. CMA 통장을 오늘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IS 통장을 일단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IRP까지 일단 세 개를 이 초반에 좀 풀어드릴까 하거든요. CMA 통장 같으면 이제 증권사에서 개설이 가능한 일종의 뭐 자산관리 통장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은행의 보통 예금 통장 있잖아요. 우리 뭐 신용카드라든가 관리비 이체되는 통장. 네. 그냥 그런 통장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증권사에서 개설합니다. ISA 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자산관리용 또 다른 통장인데 이거는 이제 세제 혜택이 좀 있죠. 대신에 이거는 은행이나 증권사 모든 데를 통틀어서 딱 한 군데만 가입이 가능해요. 뭔가 혜택이 있다는 느낌이 살짝 오죠. 네. 조금 이따 풀어드릴게요. 19세 이상부터 일단 가입이 될 거고요. 소득이 있으면 그보다 조금 더 빨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IRP. 은행이든 증권사든 어디든 한 개 금융기관에 한 개까지는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A라는 은행에 이 상품 하나는 가입이 되는 거죠. 네. B라는 데에 또 가입할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ISA 같은 경우는 A 은행이든 B 은행이든 C 증권사든 가리지 않고 한 군데만 된다는 점에서 세 개가 약간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이걸 제가 얘기 드린 이유는 똑같은 펀드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 이제 금융상품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같은 A라는 금융상품을 가입을 해도 이것을 CMA 통장에서 가입을 했느냐, IS에서 가입을 했느냐, 아니면 IRP에서 가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수익은 똑같겠죠. 같은 상품이니까. 그런데 기타 처리 방법이 달라서 득실이 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복잡하지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꺼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세 가지 지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CMA, ISA, IRP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청자분들 들으시면서 막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세 가지 상품 각각의 특징이 다른데 이 가입을 했을 때 수익은 다르지만 이것과 관련한 기타 다른 내용에서 좀 결과가 다르다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바로 디테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좀 네. 필요하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배당주가 요즘 인기잖아요. 이제 재테크 좀 하시는 분들은 이 배당주 한 100종목에 투자하는 A라는 펀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걸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원래는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또 그쪽에 회사가 있을 텐데, 그거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해외 상장 펀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이제 국내에서 가입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상품을 국내에 때 와서 국내에서 거래가 되도록 했다면 이제 국내 상장 ETF,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펀드, 해외 무슨 펀드 이렇게 부르거든요. 앞에가 국내 상장이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생략이 돼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 그 국내 상장 A라는 펀드를 갖다 가입을 했을 때를 가정하면 참고로 이제 펀드는 주식 투자를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내 돈을 맡기면 그 사람이 알아서 굴려주죠. 대신. 근데 이걸 개인이 하면 위험해요. 그건 어디에도 허가 안 납니다. 이런 거는. 근데 이름을 이제 받은 법인체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자산운용사라든가 이런 데겠죠. 증권사들. 네, 이런 데에다가 내가 돈을 맡기면 그쪽에서 알아서 누군가 돈을 굴려주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펀드라고 부르죠. 이제 보통 한 50대 이상 연령대 되시는 분들 중에서 재테크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예를 들어 부동산만 조금 봤던 분들이라면 펀드란 이름을 듣는 순간에 벌써 이렇게 얼어. 네, 안드로메다 간다라고 하죠. 네. 한 1분쯤 얘기하다 보면 이제 그 먼 산을 보고 계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쉽게 제가 얘기하는 쪽으로 한다면 이런 거죠. 그냥 내 돈을 누군가가 알아서 굴려주는 거예요. 대신. 네, 그게 펀드예요. 대신 알아서 굴려준 대신에 성과까지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투자가 다 그렇지만 네, 오직 그냥 관리 방법만 해주는 건데 자 이제 도입부가 좀 길었죠. 자 다시 얘기할게요. A라는 미국 주식의 한 100종목의 배당 주식에 투자하는 A라는 펀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CMA 통장에서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당연하겠죠. 이자와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5.4%죠.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또 별도로 세금을 더 내야 될 수도 있는 구조죠. 반면에 ISA 통장에서 이 A라는 펀드를 가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정 조건만 지키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A라는 펀드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200만 원 수익이 났다. 네. 그럼 세금 없어요. 이자와 배당 소득세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을 가진 분들 같으면 400만 원 한도까지 해줘요. 이번에 이제 그 현 정부가 이 한도를 늘리려고 시도했다가 지금 막혔잖아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세금을 일정 부분까지는 안 낸다라는 것, IS 통장으로 가입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0만 원이나 400만 원을 초과해서 수익이 나더라도 9.9%로 분리과세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왜 우리 건강보험료로 좀 이슈가 많잖아요. 그 피부양자 자격 박탈. 그러니까요. 그쵸. 근데 금융소득이 애매하게 2천만 원 넣어버리면 이게 또 소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준조세라고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소득이니까. 그죠? 그런데 ISA 통장에서 걷어들인 건 거기서 빼줘요. 일단은. 그러니까 소득이 아닌 거죠. 네.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처리를 한다는 것만 좀 오늘은 얘기를 하고 싶고. 끝으로 이제 세 번째, IRP. 이거는 세금을 A라는 펀드를 사서 언젠가 팔면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났다고 쳐요. 네. 그러면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네. 아니면 ISA 통장 같으면 조건을 지켰다면 뭐 일정 한도로 세금을 안 내게 해주거나. 그런데 IRP는 그냥 세금은 일단 안 내요. 무조건요? 일단은 안 내요. 네. 그랬다가 나중에 해약할 때 한 네. 번에 정산해요. 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과세 이연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리고 IRP는 아시다시피 55세 넘어서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저율 과세를 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상당히 근로자나 가입하신 사업주들,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럴 때도 만약에 이제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A라는 펀드에서 수익이 얼마가 났든 저율 과세로 끝내버리니까 상당히 유리할 여지는 있죠. 대신에 중간에 깨면 이제 그때 가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IRP로 A라는 펀드를 가입을 했다라고 친다면 네. 이거는 세금은 중간에는 내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럼 이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일단 수익을 냈다면 팔아요. 그럼 수익 예를 들어 한 500만 원 났어요. 원래 투자가 뭐 한 2천만 원 했고 500만 원 났다. 그럼 원래는 세금을 내고 한 2천 얼마를 이제 재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IRP로 한다면 2,500 전체를 재투자할 수 있는 거죠. 세금을 안 냈으니까. 네. 이제 이해되시죠? 네. 네. 그게 이제 IRP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딱 요약하자면 A라는 펀드를 가입을 할 때 똑같은 펀드인데 네. 어느 쪽에 가입하느냐에 따라서 CMA냐, ISA냐, IRP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특성이 나오는 거죠. 네. 지금 각각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되게 복잡한 내용인데 역시 재테크 고수님답게 너무나도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조금 재테크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그러면 IRP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서 그걸로 재투자해서 불리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맞나요? 혹시 제가 판단한 게? 그래서 이제 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네. 선생님, 저 복잡한 건 모르겠고 그냥 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그래서 CM에 갈까요? IS에 갈까요? 네. 뭐 IRP 갈까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득실이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CMA 같으면 분명히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대신에 상품 선택에 제한이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상장 ETF도 네. 이건 가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상장된 상품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그러니까 선택이 넓은 거죠. 선택지가. 네. 그러니까 나는 다양한 선택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CMA가 유리할 수도 있죠. 네. 또 만약에 나는 세금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돈을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고 그냥 한 3년만 좀 갖고 가면 좋겠다. 난 그 정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ISA가 대안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CMA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의무 기간이 없어요. 네. 이건 뭐 언제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냥 보통 지금 같은 통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뭐 배당주에 투자해가지고 네. 1년 만에 수익이 이만큼 났어요. 그냥 팔면 돼요. 네. 따로 페널티 없어요. 어차피 세금 낼 거니까. 네. 근데 ISA 같은 경우는 일단 해외 상장 ETF든 해외 상장 주식 절대 안 되고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상장된 금융 상품만 되니까 네. 상품 선택에 제한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 A라는 펀드를 가입했을 때 이제 각각이 다르다 보니까 자기의 상황과 맞게 이제 선택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ISA 이거에 대해서 또 상품을 가입할 때 요령이 또 있다고 하던데 어떤 요령일까요? IS를 이제 잘 가입하는 요령에 대해서는 저는 한 2단계로 얘기를 해요. 네. 네, 이게 사실은 복잡하게 하면 정말 복잡한 상품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뭐 가입의 자격 조건에 연소득이 이 정도 돼야 되고 뭐 농어민형이 있고 서민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고 또 뭐 중개형, 네. 신탁형, 일임형 뭐 이 정도쯤 얘기하면 이제 벌써 시청자분들이 지금 놀라셨을 텐데요. 그죠. 네. 저도 이런 거 얘기 싫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네. 2단계로만 가입하시는 거예요. IS의 상품은. 네. 자, 첫 번째, 1단계는 내가 선택 안 해요. 그냥 나의 소득이나 환경으로 결정돼요. 아니 말로 내가 농어민 형의 가입이 가능한 자격인데 네. 그 자격 굳이 마다하고 다른 자격으로 가입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네, 참고로 농어민형이라든가 서민형은 네. 400만 원 한도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혜택이 조금 더 나으니까. 네네. 근데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설마 본인이 그런 자격이 되는데 저는 일반형 할게요.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굳이, 1단계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네. 그냥 누구나 한 200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받을 수 있고 비과세. 400만 원은 조건에 따라서 해주는구나. 그죠? 그리고 400만 원 조건 받으려면 어차피 금융회사에서 저한테 물어봐요. 혜택 받으시려면 이런 서류가 있어야 돼요, 내세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그냥 대응하시면 되는 거죠. 내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를. 그렇죠. 네. 네, 난 서민형 가입 안 됩니까? 그럼 네. 이런 서류 내시면 돼요, 이렇게 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내 선택은 아닌 거죠. 네. 두 번째가 이제 내 선택이죠. 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이제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되느냐가 지금 또 궁금한 부분이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품 선택의 범위로. 네. 네. 일단 먼저 간단한 거 하나 제껴 놓을게요.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난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난 돈만 넣으면 누가 알아서 굴려주면 좋겠어요. 그럼 일임형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레버 카운트 이런 펀드처럼 누군가가 알아서 그냥 굴려줘요. 나는 어떤 선택도 못 해요. 네, 상품 설명서에 보면 이제 이걸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네. 뭐 본인의 선택이 안 되면 뭐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냥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다 그냥 맡기시는 게 좋다. 대신에 오직 그분들의 성과로만 나는 거니까 그건 또 감내하셔야 되겠죠. 위험 부담이 좀 있네요, 그러면. 그건 어떤 투자든 다 위험 부담은 셋 다 똑같아요. 네. 단지 일임형은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를 내가 못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걸 고를 수 있거든요. 네. 네. 이게 계좌니까. 재밌는 얘기 하셨는데, 이게 다 계좌라는 말로 지금 오늘 부르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카운트거든요. 네. 이 계좌라고 이름이 붙은 상품들은 상품을 한 개 이상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계좌라는 말을 써요. 어떤 증권사 보니까 주머니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콜센터에서 또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방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데도 있고. 저는 그냥 계좌, 그냥 어카운트란 말로 그냥 쓰고 있는데, 네, 2개 이상, 3개 이상 그냥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요 안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개념을 이제 계좌라고 부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네. IS의 설명이었죠. 네.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네. 일임형으로 가시면 되고, 네. 대신에 선택은 내가 못하니까 그분들의 판단에 맡기라는 것. 자, 이제 중요한 선택이 남았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네. 국내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신가, 안 하고 싶으신가. 네, 정확히 얘기하면 국내 상장, 국내 주식이 되겠죠. 네. 네, 앞에 국내 상장이란 말이 보통 생략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네. 이 생략된 것 때문에 많은 혼선이 오거든요. 네, 어쨌든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때는 이제 중개형 상품에 가입을 해야죠. 국내를 원하면요? 네, 국내 주식 투자까지 원하면 그 밖에도 할 수 있는 투자가 있다면 이제 금융상품 투자가 있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펀드 같은 거 네. 또는 ETF도 펀드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신탁형이나 또는 중개형 다 가입이 가능해요.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나는 이제 IS를 가입하고 싶은데 난 좀 귀찮다. 펀드니까 뭐 갖다 주면 알아서 다 하는 거겠지. 좀 귀차니즘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1위명 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선택은 이제 못한다. 요 부분을 생각하셔야겠고 그다음에 중개형과 신탁형에서는 이제 국내 투자를 원하는지 국내 상장된 주식 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월초에 올해는 좀 내 재산 좀 불려보자. 어떻게 해야지 나도 좀 경제적 자유라는 것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벌써 지금 6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정 가운데쯤 와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쯤 점검해 봐야 될 뭐 세금이라든지 재테크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니면 좀 참고해만 할 수 있는 뭐 그런 비법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연말에 보통 이런 걸 서두르시고 막판에 헤매시다가 결국 선택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해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이것인데요. 세금입니다. 세금하면 또 머리 아픈 분들 많을 텐데 최대한 덜 아프게 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CMA 통장 부분도 중간에 한번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네.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말요? 네. 아까 ISA 고르는 방법 정도는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얘기는 해드렸는데 네. CMA 통장도 의외로 중요하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네. 나중에 한번 물어보셔도 제가 얘기를 네. 해드릴게요. 네. 네. 자, 세금 하면 직장인이 대표적이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제 자영업자분들 세금도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중간에 부가세라든가 또는 뭐 예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 얘기하면 저의 능력도 벗어나고 사실 이건 이제 세무사님들이 해야 될 얘기니까. 그렇죠. 개인 상담해야죠, 이거는. 네네. 그야말로 이제 개인 상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직장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연말정산이죠. 누가 네. 뭐래도. 네. 지금 MC님도 직장인에 해당되니까 네. 당연히 연말정산 이제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매번 했죠. 매년 이때쯤에서 신경 한 번도 안 써보셨죠? 12월쯤에 이제 부랴부랴 그죠? 이제 홈택스 이제 보고 그 다음 해에 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그때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고는 그 다음에 할지 몰라도 네. 처리는 12월까지 끝났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12월에 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죠. 네. 어떤 상품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한도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오늘 조금 쉽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또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한 4가지 정도가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얘기는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제목만 먼저 얘기 드리자면 키워드죠. 네. 소득공제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청약통장 역시 소득공제 확장판인데 그 부분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네. 이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IRP 또는 연금저축 부분도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가 해야 될 테크닉도 살짝 또 네.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많죠. 일단 소득공제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소득공제 하면 이것도 살짝 정의는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소득공제는 내가 버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유리할 수 있는 해당 항목이고 세액공제는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나온 세금에서 깎아주는 개념이니까 상대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분들일수록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소득공제는 좀 소득이 낮은 분들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재테크 고수시다 보니까 지금 얘기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것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그러면 청약통장 이게 많은 분들이 청약통장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청약통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번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청약통장을 지금쯤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올해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든가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내지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돈을 붓게 되면 나중에 돈이 묶여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깨야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해약해야만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지 네. 일부만 꺼낼 수는 없거든요. 재테크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유동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현금성 떨어지는 거. 그렇죠, 그렇죠. 좀 네. 황금성이죠. 청약통장도 잘못 관리하면 그 애물단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납입 금액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예를 들어 공공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갈 건지 민영주택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연말정산
그 소득공제만 받을 건지에 따라서 네. 좀 납입 금액이 달라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청약 통장에 대해서는 좀 황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의 주택 구매 계획에 맞게 뭐 내가 지금 세액 공제만 받을 건지 아닌지 뭐 민간주택, 공공주택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본 다음에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진짜 꿀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다 정리하기가 힘들 정도였는데요. 저희 그러면 오늘 이렇게 수고해주신 한재민 작가님과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시황센터입니다. 이제 우리 증시 오늘 마감했습니다. CPI와 FOMC를 소화하면서 우리 양지수 모두 웃으면서 마감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마감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760선 유지했던 걸로 지금 마감까지 유지했는데요. 1.28% 상승해 2762.98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0.27% 상승하며 873.0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은 외국인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죠. 1조 4,733억 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팔아내는 흐름이었는데요. 1조 4,272억 원 팔아내면서 코스피 수급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외국인은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701억 원 물량을 담아냈고요. 개인도 170억 원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기관은 1,883억 원 기록하면서 어제와 다르게 팔자세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어서 거래소 시총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모두 강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75% 상승하며 78,600원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3%대 상승하면서 222,200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어제와 다르게 빨간불 켜며 마감했는데요. 1.71% 상승하며 357,500원 기록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현대차 0.37%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 0.81%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죠. 네, 혼조세 보였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2.27%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아와 셀트리온 하락 마감했는데요. 셀트리온은 2% 넘게 하락하며 182,6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금융주인 KB금융주는 2.4% 상승하며 81,000원 기록했고요. 포스코홀딩스 0.53% 하락하며 375,000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 에코프로비엠 관련주들은 모두 파란불로 마감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이 0.24% 하락, 에코프로 0.3% 모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젠 2.72% 하락하면서 268,500원에 마감했고요. HLB 6만 원대에 들어서더니 오늘도 빨간불 켰습니다. 4.95%, 5%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엔캠은 1% 하락하며 276,000원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클래시스만 상승 마감했는데요. 0.9%대 상승하며 54,300원 기록했습니다. 리노공업은 0.38% 약보합 마감했고요. 셀트리온 제약 2%대 하락, HPSP 2%대 하락하며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96% 하락하며 16만 5천 원에 하락 마감한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장이 좋았습니다. 정말 매번 이렇게 장이 좋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 내일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가장 좀 주목해야 할 내용들 아니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이 코스피 상장과 관련한 이야기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코로나19가 있었던 이전에 좀 상장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오면서 이 상장을 추진하려던 계획이 조금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피 상장이 지금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더본코리아가 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이러한 소식 전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더본코리아의 목표 기업 가치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상장 절차에 대해서 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좀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 F&B 주가가 실적 개선에 급등을 하면서 이 상장을 준비 중인 더본코리아의 기업 가치에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러한 시각이 나오면서 좀 상장을 준비한 이 시점에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아니 더본코리아가 지금 상장하려고 하는데 교촌치킨과는 무슨 연관성이 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라고 좀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왜 이 둘이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더본코리아의 상장 주관사인 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요. 이 교촌 F&B 또 풀무원 또 대상을 이 더본코리아 기업의 가치를 비교하는 비교 기업으로 삼아서 이 상장을 진행하는데 지금 참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더본코리아가요 아까 말씀드린 세 기업 이 교촌 F&B, 풀무원, 이 대상 이 세 기업에 PER 평균치를 적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평균치를 적용을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공모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본코리아가 아무래도 이 음식업, 외식을 하는 이러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업을 하는 이런 기업들을 기준을 삼아서 지금 공모가를 정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 교촌 F&B의 이 단기 순이익을 살펴보시면 128억 원이었고요. 이 현재 시가총액 2,600억 원을 토대로 이 교촌 F&B의 PER에 20배에 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본코리아의 작년 단기 순이익 209억 원을 이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이 기업의 가치가 4,2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본코리아가 목표로 삼은 이 기업 가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장을 하는데도 무리가 없고 공모가를 책정하는데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기업 가치 비교 대상으로 삼은 기업 중에 풀무원과 대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 더본코리아의 기업 가치를 정당화해주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교촌 F&B의 주가가 더본코리아의 주가와 좀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은 꽤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상의 현 주가 PER 같은 경우에는요 14배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더본코리아에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목표 기업 가치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가 않고요. 또 풀무원은 반대로 이 PER이 한 40배 이상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좀 적정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본코리아는 지금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상장 절차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지금 뭐 한신포차, 새마을식당, 백다방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러한 지금 프랜차이즈를 운영함에 있어서 더욱더 상장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분 구조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백종원 대표가 한 76%대 가지고 있고요. 강석원 부회장이 지금 21%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더본코리아의
기업공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전량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모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공모주에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은요, 앞으로의 지금 공모과 앞으로의 지금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어디 갈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연천의 다양한 즐길거리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사직생의 정신을 강조하시는 우리 연천 군수님 모시고 오늘 어디 갈까는 연천의 이모저모를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 전철 1호선 연천역 개통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전원 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연천이지 않을까 싶은데 인구 소멸 대응책이나 현재 준비 중인 인구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도권에 소재한 우리 연천군이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서울과 연천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 네.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먼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 8기의 군정 방침 제1의 목표가 4통팔달입니다. 네. 지난해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연천에서 인천까지 개통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요 간선도로인 서울서 연천을 들어오는 3번 국도의 동두천 막힌 구간이, 터널 구간이 지난해 다 개통이 됐습니다. 네. 이래서 우리 연천구는 4통팔달의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에 이제 이어서 인구 정책의 현실은 인구를 어떻게 하면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물론 연천군에서 추진하는 정책 하나하나는 인구 정책과 다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런 인식을 갖고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BIX 18만 평 규모의 은통 산업단지가 입주가 시작돼서 약 2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현 정부의 가장 강력한 정책인 기회발전 특구, 네. 또 하나의 교육발전 특구 등을 통해서 우리 연천군의 인구를 늘리는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금년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컨드 홈 정책입니다. 네. 이 정책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아마 수도권은 좀 배제하는 쪽으로도 검토가 됐습니다. 네. 이것을 저희 연천군이 선제적으로 중앙부처와 우리 연천군, 수도권에 있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연천군은 반드시 세컨드홈 정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된다는 네. 당위성을 제시해서 이 세컨드홈 정책, 수도권에서 가장 도시민들이 전원 생활을 향유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가 우리 연천군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수도권의 시민이 1가구 2주택, 서울 시민이 연천군에 1주택을 추가 취득을 해도 종합소득세나 양도세, 취득세를 감면받는 네. 그런 획기적인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일환이 이 지방도시를 살리기 위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인데, 우리 연천군은 우리 잘 아신 바와 같이 수도권에 있으면서 자연환경이 가장 잘 보존된 네. 우리 도시인들이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한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 연천이 아닌가 합니다. 네. 연천군이 최전방 접경 지역에서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관광도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관광 자원 활용 및 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요? 네. 연천군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점은 청정한 자연환경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돋보이는 자연 친화 도시가 연천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2개의 강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거든요. 한탄강과 임진강. 연천군 전역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이고
생물 다양성이 살아 숨쉬는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연천 그 자체는 관광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30만 년 전에 한탄강 유역에서 생존했던 그런 구석기 문화부터 네. 고구려, 조선, 근현대 문명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많은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연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의 천혜 자원, 특히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인폭포는 국가 명승지로서 연천군의 많은 관광지 가운데 제1의 선호도를 갖고 있는 네. 아주 탁월한 관광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제인폭포를 저도 정말 많이 들어봤고 그랬어요. 아직 네, 한번 가볼 꼭 예정이에요. 가보시게 돼요. 네, 지붕 없는 박물관 연천이라고 해서 그런 뭐 해시태그가 많이 붙어 네. 있고 그런 걸 봤거든요. 이 지붕 없는 박물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연천군 전체가 박물관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문명이 다 살아 숨쉬고 흔적이 남아있는 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천군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한반도 내륙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그것은 연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접 와보니까 아름답고 자연 경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군수님 마지막으로 서울시와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특별시와 연천군이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 중심에 우리 수도권 최고 제1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연천군에 조성이 되는데요. 서울시가 전액 투자해서 만들어지는 테마파크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와 수도권에서 인구 규모가 제일 작으나 제일 넓은 면적과 친환경을 갖고 있는 연천군이 서울시와 함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 시민이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완성이 되면 언제 어느 때든 우리 연천군을 방문해서 체류하게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연천군의 현실적인 문제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예방하고 되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또 알아서 앞으로 우리 연천군의 희망은 그렇습니다. 연천군과 서울특별시를 놓고 볼 때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싶은 것, 네. 연천군이 갖고 있는 것, 갖고 싶은 것, 이것을 교차해서 융합하는 겁니다. 우리 연천군은 천의 넓은 자연 환경과 드넓은 토지와 이런 환경을 갖고 있으나 사람이 없고 재정 여건이 취약합니다. 네.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좁은 면적에 많은 시민이 있고 재정력은 강하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공간이 네. 부족한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와 연천군이 하나 돼서 같이 동행한다면 아마 수도권 제1의 우리 연천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사업을 금년 1월 달에 오세훈 시장님과 MOU를 체결했고요. 26년 상반기에 테마파크를 개장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현 연천 군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는 우리 연천군의 무궁한 발전을 저도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군수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는 1% 가까이 오르면서 2,754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의 수급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8% 강보 합선에서 마감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자, 이렇게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언제나 네이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만나요. 안녕.